근친혼의 저주를 받은 강력한 왕가에서 태어난 마가레타 테레사는 처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15세 자신의 삼촌과 결혼하기 위해 보내진 마가레타 테레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가 되었지만 병과 우울증, 끝없는 임신 속에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보죠. 인판타 마가레타 테레사, 영어로는 마가렛 테레사라고 불리는 그녀는 1651년 7월 12일 마드리드의 왕실 알카사르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펠리페 4세입니다. 그는 1621년 겨우 1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스페인을 통치해왔습니다. 펠리페는 레플라네타, 즉 행성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당시 스페인 제국이 전 세계에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부분, 카리브해의 주요 섬들, 아시아의 필리핀, 그리고 서아프리카 해안의 일부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어머니는 마리아나 또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나였으며 오스트리아 공자기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페르디난트 3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두 분 모두 강력한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이 왕조는 중세시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험준한 병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지만 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 막대한 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15세기 말이 되자 그들은 스페인 왕위를 상속받아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이 되었고 그 권력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합스부르크가는 거대한 제국 외에도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근친혼에 대한 위험한 집착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대대로 그들은 자신의 혈통 안에서 결혼하며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뒤틀린 전통은 타개적인 유전적 결과를 초래하여 그들의 왕조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가렛 테레사의 부모는 단순히 먼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스페인,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계통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충격적인 왕실 근친혼의 예로 그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의 부모 사이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혈연 관계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5자녀 중 3명이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단 2명만이 생존했으며 마가렛과 그녀의 남동생 카를로스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찰스는 근친혼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20대에 이미 조로했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기괴하게 변형된 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정신도 몸만큼이나 빠르게 쇠퇴하여 조기 치매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동시대인들로부터 마법에 걸린 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체적, 지적 문제들이 마법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렛과 카를로스의 근친 교백의 수는 극도로 높았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형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만큼이나 근친 교배가 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은 카를로스의 상태가 순전히 유전적인 것인지 수세기 동안 통제되지 않은 근친 교배의 비극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마가렛은 더 운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녀 역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보다 훨씬 건강했지만 마가렛 역시 그녀만의 방식으로 합스부르크의 저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렛은 왕실 알카사르 궁전의 웅장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하녀와 하인들로 이루어진 군단이 그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호화로움의 세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판타 마가렛은 자주 사탕과 초콜릿을 즐겼는데 이것을 궁정 의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화로움 아래에는 숨막히는 마드리드 궁정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움직임, 모든 말, 모든 시선이 엄격한 왕실 예법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강력한 합스부르크 왕조의 공주로서 인판타 마가렛은 돈과 권력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언어를 배웠고 오스트리아 쪽 합스부르크 사촌들과 더 잘 대화하기 위해 독일어를 익혔으며 학문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성한 언어인 라틴어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운명에
대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렛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는 부모님 사이의 뚜렷한 나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거의 30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편했다면 마가렛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를 떠나서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소중한 보석이었고 두 분의 결혼에서 태어난 유일하게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애정으로 대하셨습니다. 섬세한 이목구비와 활기찬 성격을 가진 마가렛은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사랑을 담아 속삭이던 작은 천사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마가렛이 겨우 5살이었을 때 유럽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에게 그녀를 아름다운 초상화로 영원히 남겨달라고 의뢰했을 것입니다. 그 초상화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한때 라 파밀리아, 즉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림은 라스 메니나스, 즉 시녀들이라는 뜻으로 불립니다. 이 제목이 더 적절한데 그림의 마르가리타가 여러 하인들에게 드레스를 고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또 한 명이 눈에 띄는데 바로 외소증을 가진 궁정신하 마리 바르볼라입니다. 그녀와 같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귀족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하던 시대 벨라스케스는 매우 혁신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녀를 단순히 조롱거리로 그리는 대신 벨라스케스는 그녀에게 깊이와 존엄성 그리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암시하는 날카로운 시선을 부여했습니다. 벨라스케스 자신도 이 걸작에 등장하는데 그는 화려하면서도 엄격한 스페인 궁정 세계를 묵묵히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라스 메니나스에는 마가렛의 부모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그림과 거울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가렛을 그린 유일한 유명한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어린 시절의 공주를 5점이나 그려 그녀의 아름다움과 왕족다운 우아함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실제로 마가렛은 근세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젊은이 중 한 명이었으며 권력과 위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슬픈 운명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마가렛이 겨우 5살이었던 1656년에 라스 메니나스가 그려질 무렵 이미 스페인 궁정에서는 그녀가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왕실 정치에서 결혼은 사랑과 무관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조가 걸려있을 때 감정과 개인적인 욕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스페인 왕의 딸인 마가렛은 단순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럽 외교라는 잔혹한 게임에서 중요한 체스말이었고 그녀의 미래는 그녀가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그녀가 영국 왕실의 찰스 스튜어트와 결혼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1650년대 영국이 잠시 공화정 체제를 시도한 후 1660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찰스 2세로서 영국 왕위에 복귀했습니다. 이런 결혼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서유럽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에 영국과의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기 위해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찰스는 1662년에 포르투갈 출신의 신부인 카타리나 드 브라간사와 결혼했습니다. 마르가리타와 찰스 스튜어트의 결혼 협상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펠리페 왕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딸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쪽 일원과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이 가문의 근친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합스부르크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마르가리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마드리드와 빈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마르가리타는 이 결혼이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실에서 마르가리타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레오폴트와 결혼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을 때 그녀는 아직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마르가리타 역시 근친혼이라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사촌이자 삼촌인 매우 가까운 가족 구성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레오폴트는 그녀 어머니의 남동생이었으며 165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 대공,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의 왕,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에 연이어 올랐습니다. 근세 유럽에서도 아이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는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1663년 초에 그녀의 삼촌과 약혼했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여겨졌습니다. 대신 마르가리타가 마드리드를 떠나 빈으로 향한 것은 1666년 4월 그녀가 15번째 생일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이 이어졌고 스페인 왕실 일행은 1666년 12월 2 되어서야 빈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은 며칠 뒤인 12월 12일에 거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족들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화려한 행사였으며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웅장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67년 내내 축하 행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는 이미 어두운 운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빈에서의 삶은 독특했고 마르가리타에게는 때로 힘들었습니다. 우선 그녀와 그녀의 새 남편은 이상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에겐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은 가까운 혈연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삼촌이라 불렀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음악을 포함한 몇 가지 같은 취미를 즐겼고 레오폴드는 마가렛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가렛과 같은 왕족이 고향을 떠나 외국의 통치자나 왕자와 결혼하러 갈 때 예전 궁정 시절의 시종들을 데려가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엔나 궁정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동안 주변에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몇 년 전 벨라스케스가 라스메니나스를 그릴 때 마드리드에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르가리타는 향수병에 시달리며 스페인 뿌리를 지켰고 독일어 실력을 늘리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한때 섬세했던 아름다움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피부는 더 창백해졌으며 얼굴은 더욱 피곤해 보였고 하브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인 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결혼 생활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임신을 했고 1667년 9월에 페르디난트라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겨우 3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났고 1668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들의 운이 바뀌는 듯 했습니다. 1669년 1월에 딸 마리아 안토니아가 태어났습니다. 마르가리타의 자녀 중 그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2명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존 레오폴드는 1670년 2월 20일에 태어났지만 비극적으로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딸 마리아 안나는 불과 2주를 살다가 1672년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인 패턴은 앞으로 닥칠 일들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마르가리타의 힘든 연이은 임신은 부분적으로 그녀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보다 훨씬 건강한 아이였지만 빈에 도착하기 전으로 몇 년 동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666년 말 오스트리아 수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그녀가 자주 아프다는 것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끊임없는 임신의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6년 동안 그녀는 4번의 출산과 2번의 유산을 포함해 6번의 임신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불길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거릿은 임신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자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갑상선 비대증을 진단했지만 17세기에는 치료법이 없었고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673년 이른봄 마거릿의 상황은 정말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3주 동안이나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열이 났습니다. 이 시기 비엔나 궁정에 있던 외국 대사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죽을까봐 심각하게 걱정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월 초가 되자 그녀는 호흡곤란을 겪었고
3월 10일에는 고해 신부가 그녀의 마지막 고해를 듣고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불과 이틀 뒤인 3월 12일, 마가렛은 21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가슴 아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 또 다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짧아진 그녀의 삶은 빈의 황실묘지에서 끝이 났고 그곳에 안장되었습니다. 대공녀이자 신성 로마 황후의 죽음으로 오스트리아 궁정에서는 오랜 기간 애도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은 4월까지 몇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레오폴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연말까지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새 아내는 오스트리아의 클라우디아 펠리치타스 대공녀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티롤 분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오폴트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왕조의 게임은 계속되어야 했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계자, 특히 남자 후계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마가렛이 사망한 후 그녀의 스페인 왕위 계승권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넘어갔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가 1692년에 사망하자 그녀의 권리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바이에른의 요제프 페르디난트 왕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제프 페르디난트가 1699년에 요절하고 카를로스 2세 왕이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면서 왕위 계승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페인과 유럽 전체는 거의 15년 동안 이어진 참혹한 전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합스부르크 가문이 근친혼으로 인해 스스로를 내부에서 파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페인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추가로 제안하실 것이 있으시면 역시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버가튼 라이브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